저는 사회복지조사 과정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자,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시면 되겠죠. 형광펜으로. 맨 처음 문제 선정이 나왔죠. 문제 선정. 아래로 할게요. 자,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조사 설계를 합니다. 조사 설계를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조사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하겠죠. 수집된 것을 분석하겠죠. 네,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도 이 정도예요. 이 정도에서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문제 선정의 밑줄, 가설 설정의 밑줄, 조사 설계의 밑줄, 자료 수집의 밑줄, 자료 분석 및 해석의 밑줄, 보고서 작성.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출제운이라면 한 가지를 더 넣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개념화 및 조작화예요. 개념화 및 조작화, 그 자리는 동그라미를 크게 치세요. 개념화 및 조작화는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연구 대상 선정은 이제까지 나온 바가 없어요. 놔두고 개념화 및 조작화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요. 개념화 및 조작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개념화 및 조작화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개념화 및 조작화는 설문지를 측정 도구를 하거든요. 측정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측정 도구를 개발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작화가 바로 측정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설문 도구 제작이구나. 설문 도구를 제작한 다음에 자료 수집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 수집 앞에 개념화 및 조작화가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려운 문제가 돼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6가지를 깔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순서대로 나열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딱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쉬워요. 이렇게 나오면 쉬운데 이 6개 중에서 하나를 빼요. 하나를 빼고 이걸 집어넣으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알아놓으시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조사 유형과 개념 들어갑니다. 1번은 별표 하나만 치시고요. 목적에 따라서 탐색적 조사와 기술적 조사와 설명적 조사가 있습니다. 자, 거기 기술적 조사와 설명적 조사의 밑줄이 있죠. 이게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포인트니까 자, 밑줄을 쳐놨습니다. 이 탐색적 조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기 위에 문제 선정이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하거든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뭐 객관적인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형성, 문제 제기, 문제 선정을 잘 하기 위해서 문헌도 찾아보고 하는 것들이에요.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색적 조사가 됩니다. 이것을 일명 형성적 조사 또는 파일럿 조사라고 합니다. 참고하셔도 돼요. 자, 기술적 조사가 있는데요. 기술적 조사 오른쪽에 쓰세요. 자, 썼죠. 제가 이렇게 땡땡 하셔요. 기술적 조사는 거기 부분에서 상관성이란 말 찾으셨죠. 상관성. 그것이 이제 목적이 됩니다. 상관관계 규명이라고 쓰면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 변인과 이 변인의 관련성이라고 하는 걸 상관성이라고 그래요. 그런 상관관계를 검토할 때 이게 목적이면 기술적 조사가 된다. 여기서 기술이라는 것은 디스크립티브 리서치예요. 그래서 기술적 조사는 어떤 현상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디스크립션이 주목적이 되는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안 나오죠. 그래서 상관성을 검토한다.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되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욕구조사라든지 인구 센서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설명적 조사인데요. 이게 더 잘 나와요. 설명적 조사는 별표 하나 더 치고 설명적 조사는요. 우리가 이제 조사 방법론에서 설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여기는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 규명이에요. 인과관계가 뭐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즉 원인과 결과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다. 이러면 설명적 조사가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 설명적 조사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조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과관계 규명 정도만 알면 돼요. 출제인은 그런 것들을 물어볼 거니까. 자, 목적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할 목적, 탐색적 조사, 상관관계 규명 목적, 그러면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는 인과관계 규명 목적. 요 정도만 알면 된다고요. 요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점에 따라서입니다. 시점에 따라서 횡단과 종단이 있죠. 이게 이제 더 잘 나오니까 제가 앞에다가 별표를 쳤어요. 그냥 기술적과 설명적보다는 시점에 따른 게 더 잘 나오니까. 자, 횡단이 있고 종단이 있어요. 이거는 날개 쪽에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뭐죠? 세로 종이잖아요. 이게 뭐죠? 가로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횡단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건 종단이라 해야 돼요. 이게 종단 조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연상해 보세요. 일정한 시점에 하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에요. 일정한 시점에 하는 것이 횡단조사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죠? 시간이 흘러간 거죠. 상당히 오랜 기간 흘러갔네요.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 조사하는 것이 바로 종단조사예요. 이게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할 때 가로행, 세로종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자, 이 종단조사는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우리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패널조사입니다. 패널조사는 별표 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향조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년배, 코호트, 정년배 조사가 있습니다. 일명 코호트 조사라고 합니다. 코호트.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종단조사다. 종단이 친구는 경향신문 패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법이 있긴 있어요. 자, 이 패널조사는 종단조사의 하나다. 그럼 이 세 가지 다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자, 개념을 잡고 교재를 보려고 합니다. 이게 잘 나온다겠죠. 대상자를 바꾸지 않습니다. 조사 대상자를 바꾸지 않는다. 그 말은 조사 대상자를 고정하는 거예요. 조사 대상자 고정시키고 장기간에 걸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조사 대상자가 어떻게 될까요? 바뀝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 대상자가 고정되지 않습니다. 조사 대상자가 고정되지 않는다. 고정되지 않는다. 바뀐다라고 하는 거니까 조사 대상자가 고정되지 않고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써드렸거든요.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건 동년배고는 동년배가 아닌 거예요. 대상자를 바꿀 때 동년배로 바꾸면 동년배 조사가 되고 대상자를 바꿀 때 동년배가 아니면 기존의 조사 대상자들과 동년배 상관없이 뽑는다면 이건 경향조사가 된다. 이건 동년배가 아닌 거예요. 여긴 동년배인 거예요. 동년배가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같은 세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세대의 대상자로 하는 것이냐 이런 거죠. 제가 청년을 조사했는데 그 청년이 다른 데로 멀리 가서 청년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중년이나 노년의 어르신들 또는 중년의 남성이나 여성이 들어온다. 그럼 이건 동년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경향조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가장 많이 우리 시험에 나온 거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횡단조사부터 갈게요. 현관펜 준비하시고요. 어느 한 시점, 그 자리 밑줄. 일정한 시점이라는 거죠. 어느 한 시점에서 다수의 분석 단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로 어느 한 시점에 나타나는 현상의 단면을 분석하는 겁니다. 욕구조사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종단조사, 둘 이상의 시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 이상의 시점이니까 바로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분석 단위의 연구다라고 했습니다. 종단, 횡단, 이 종단에 해당되는 것들 세 가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왼쪽 날개에다가 노트하시면 되고, 거기 위에 보면 패널 조사는 종단 조사 방법의 하나로 동일한 조사 대상에 대하여 나왔죠. 맞죠? 패널 조사가 시험에 잘 나와서 제가 OX로 넣어놓은 겁니다. 자, 밑에 도표가 하나 있어요. 시점에 따라 도표에 보면 횡단 조사가 있습니다. 횡단 조사는 일정한 시점에 하는 거니까 다수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여기는 장기간에 걸쳐 하니까 다수보다는 그렇습니다. 소수를 대상으로 하겠죠.
횡단조사를 밑으로 쭉 갈게요. 표본조사 샘플링에서 하고요. 일정한 시점의 밑줄. 일정한 시점에서 특정 표본이 갖는 특성을 파악하고 정태적 성격이고 표본의 크기가 큽니다. 다수. 자, 그 다음에 횡단조사입니다. 횡단조사는 장기간을 걸쳐 하기 때문에 현장 연구, 현지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게 시계열이라고 하거든. 시계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사 대상이나 상황의 변화를 측정하여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상황의 변화, 그 자리 가로 묶어요. 상황의 변화니까 동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태적 바로 나오죠. 표본의 크기가 작습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피아제라는 분이 있어요. 피아제. 피아제는 인지발달 이론의 학자예요. 인지발달 이론의 학자인데 이분이 패널 조사를 한 거예요. 자녀 2명을 16년 동안 관찰해서 아이의 연령에 따른 인지 발달 단계 이론을 도출한 사람이 피아제입니다. 감각 운동기에서 전조작기로, 전조작기에서 구체적 조작기로,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한 분이 피아제입니다. 피아제는 자녀 2명을 16년 동안 바꾸지 않았어요. 조사 대상자 고정해 놓고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를 한 분이다. 피아제는 패널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피아제는 현지 조사했겠죠. 피아제의 표본의 크기는 작았겠죠. 그 다음에 관찰을 했으니까 동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조사 범위 들어갑니다. 범위에만 동그라미요. 자, 조사 범위가 넓으면 모집단을 조사한다. 다 조사한다는 거죠. 조사 대상자 전체를.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수조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크면 또 문제가 돼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정확도도 떨어질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대표성 있는 표본을 샘플링을 해서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다. 전수조사 1번 연구 대상이 되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걸 말한다. 경제성이나 신속성이 낮죠. 3번 체킹. 3번이 어려운 거예요. 3번 체킹해 놓고요. 기다리세요. 표본조사입니다. 조사 대상 중에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선택된 일부, 이걸 표본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표본 집단이라고 하죠. 일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경제성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보다 더 정확한 자를 얻을 수 있다. 3번 체킹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체킹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다량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성이 있는 모 집단의 샘플링이니까 이것도 다량의 정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수는 아니잖아요. 다수를 샘플링하는 거니까 다량의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그 다음에 CF가 나와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앞에 제가 별표하고 넘어간 걸 이해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표본 오차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급 시험에는 잘 나오는데 공무원 시험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표본 오차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표본 오차 많이 들으시죠? 네. 매스컴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아나운서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의 표본 오차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표본 오차가 뭐냐면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표본 조사에서 나온 값이 통계치라고 그래요. 표본 조사에서 나온 값이 통계치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표본 조사 값이에요. 표본 조사 값이 통계치고 이걸 가지고 모 집단을 추정하잖아요. 모 집단을 추정하는 것을 뭐라 하느냐? 모수라고 해요. 모수 또는 모수치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모 집단 추정치예요. 모 집단이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죠.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표본 조사의 목적이 뭐냐면 모 집단의 특성이 어떨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표본 조사가. 그러면 이 표본 조사의 값의 통계치와 그 다음에 모 집단을 추정하는 모수치가 정확하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0명에서 8,000명 뽑았다. 2,000명 빠졌잖아요. 2,000명 빠지니까 정확하게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에러가 바로 뭐냐면 표본 오차다 이거예요. 샘플링 에러라고 하죠. 샘플링 에러. 이 오차가 크면 클수록 좋지 않은 거죠. 이 오차가 크면 클수록 대표성이 부족한 거예요. 이 오차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오차가 작을수록 이것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오차가 작을수록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됐죠? 그러면 표본 오차는 시작.
통계치와 모수의 차이. 한 번 더 시작. 표본오차는 통계치와 모수의 차이. 요 정도만 알면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비표본오차가 있어요. 비표본오차가 있어요. 비표본오차는 이제 딱 구분해야 돼요. 이거랑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비표본오차는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수집했으면 통계를 돌리잖아요. 통계상 나타나는 오차예요. 통계상 나타나는 오차. 이게 바로 이제 비표본오차라고 하는 거예요. 비표본오차는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를 낼 때 오차니까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든 표본조사를 하든 나타나는 거죠. 맞죠?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 돌릴 때 나타나는 거니까 이거는 전수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이거는 표본조사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개념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러면 10,000명을 조사했어요. 1,000명을 조사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여론조사하면 고작 해봤자 1,000명대예요. 1,000명대를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10,000명이 전수인데 1,000명을 표본으로 샘플링을 했다. 그럼 10,000명 할 때 자료 수집하고 통계 돌렸을 때 에러가 많이 날까요? 아니면 1,000명 할 때 자료 수집하고 통계할 때 에러가 많이 날까요? 당연히 10,000명일 때 많이 나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집하는 절차도 복잡할 것이고 그 다음에 통계를 돌리는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여기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에서 비표본오차의 크기는 이게 더 커요. 이게 더 크다고요. 따라서 결론, 오차가 크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표본조사가 더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표본조사가 더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표본조사를 선호하는 거예요. 신속하죠. 경제성도 있죠. 그 다음에 더 정확성도 획득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표본조사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여기 이야기 할 거예요. 자, 여기 표본오차 이야기예요. 지금 이거를 이해하셔야 앞에서 넘어왔던 걸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표본오차 전수조사에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표본오차 전수조사에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표본조사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에서 표본오차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건 둘 다 나타난다 했죠, 제가. 이 전수조사에 나타나지 않아요. 왜 나타나지 않냐면 이거예요. 통계치가 뭐라겠죠? 표본조사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치와 모수의 차이니까 표본조사 값이 통계치예요. 그러니까 표본조사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전수조사 값을 통계치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표본조사에서 나오는 값이 통계치니 표본조사에서만 표본오차가 존재하는 거죠. 전수조사에는 표본오차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둘 다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고. 자, 됐죠?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전수조사의 3번을 천천히 같이 읽어요. 전수조사 3번. 밑줄 치면서 시작. 표본오차는 없으나 비표본오차는 표본조사보다 크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표본조사의 3번을 읽으세요. 시작. 전수조사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어요. 이해됐죠? 4번도 해야죠. 시작. 표본오차가 있고 비표본오차가 전수조사보다 작다. 그래서 자, 작다 했어요. 제가 읽었어요. 작다 이렇게 바로 위에다 이렇게 화살표해야 되죠. 그러니까 표본조사가 더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3번으로 이렇게 화살표하시면 돼요. 이제 표본오차 들어갈게요. 표본오차 1번 같이 읽어요. 시작. 표본의 통계치에서 모집단의 추정치, 모수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로 표본조사에서만 발생한다. 이해되시죠? 통계치와 모수의 차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비표본오차 시작. 자료의 조사 과정과 집계, 다른 말 통계예요. 시작. 통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모두에서 발생한다. 이해됐죠? 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다 이해하셔야 이게 교재에 읽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겁니다. 방법에 동그라미 쳐요. 양과 질이 있어요. 여러분, 양적 조사 오른쪽에 땡땡 하시고, 양적 조사의 자료 수집 방법은 우편 조사. 나중에 끝에 배워요. 질문지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면접 조사,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양적 연구에서 쓰는 방법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질적조사. 질적조사 땡땡. 질적조사는 심층면접, 프루빙이라고 하는데 심층면접법을 쓰고요. 관찰법을 써요. 심층면접법과 관찰법 이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최근에는 전자설문조사라는 걸 많이 합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구글 또는 네이버에서도 이 설문 폼을 만들거든요. 다 양적 조사입니다. 이거를 일명 전자설문조사라고 합니다. 전자설문조사도 우편조사에 여기 양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되셨죠? 이제 양 들어갑니다. 양적 조사는 질적 조사랑 반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이거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별표 쳐놨잖아요. 앞에다가. 양과 질 중에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니까 이걸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하다 보면 혼동이 와요. 나중에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양과 질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당연한데 한 가지를 야무지게 아시는 게 좋다. 그러면 선생님 양이 많이 나와요? 질이 많이 나와요? 최근에 질적 연구가 많이 나와요.